뉴욕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버드 교수의 Let's 발표가 assume you know 끝나자 that for sure.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Until you feel 일어섰습니다. helpless, 그가 소개한 한국 until you 이야기 속엔 notice that 모두를 there 충격에 is 빠뜨린 한 이탈리아 청년의 믿을 수 없는 변화가 담겨 있었죠. 명품 재벌 3세, 오만했던 그 남자는 왜 한국 시골 마을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틀렸다고 외쳤을까요? 그리고 하버드 교수가 전 세계를 향해 말한 한국인만이 가진 생존의 비밀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딱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드로 벨로치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패션 기업 벨로치 그룹의 3세 후계자죠. 어릴 때부터 부와 특권 속에서 자랐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뉴욕 국제학술 대회장에 있었어요. 비즈니스 파트너의 권유로 참석했는데 지루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은 제 인생을 바꾼 날이 됐어요. 하버드대 인류학과의 리처드 오스틴 교수가 연단에 올랐죠.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청중을 훑었어요.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생존 전략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죠. 저도 궁금했어요. 한국인, 생존 전략. 무슨 의미지? 오스틴 교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인류의 문화적 생존 방식을 연구해왔지만 한국인들의 사례는 항상 특별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외부 위협에 물리적 힘이나 영토 확장으로 대응했다면 한국인들은 지식과 교육, 그리고 놀라운 적응력으로 역경을 이겨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왜 흥미로운지 몰랐죠. 이론적인 이야기보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스틴 교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죠. 여러분께 한 이탈리아 재벌 3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이름은 알렉산드로 벨로치라는 청년은 이탈리아 최대 패션 기업의 후계자였습니다. 부와 특권 속에서 자란 그는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 이름을 들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얼굴이 화끈거렸죠.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로의 인생은 서울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문화에 내재된 독특한 생존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오스틴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알렉산드로 벨로치 씨도 함께하고 있군요. 회의장이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불과 2년 전 저는 한국에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시장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오스틴 교수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제 경험이 한국 문화의 특성을 증명하는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인의 생존 유전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학술 발표 이상의 의미를 가질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저는 벨로치 가문의 자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시작하고 아버지가 세계적으로 키운 브랜드를 이어받을 3세 후계자였죠. 밀라노에서 우리 가문은 패션 왕국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알렉, 넌 특별해. 벨로치의 피가 흐르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듣고 자란 저는 당연히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파티에서는 항상 중심에 섰고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는 듯한 태도로 의견을 내놓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벨로치 후계자가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그게 제 실력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가문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2년 전 일이죠. 제가 총괄했던 아시아 시장 진출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어요. 벨로치의 브랜드 이미지는 바닥을 쳤고 아시아에서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죠. 문제는 제가 아버지의 조언을 무시하고 제 방식대로 밀어붙였다는 거였어요. 아시아 소비자들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좀 더 조사해봐야 해. 아버지의 이런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제가 뭘 모르겠어요? 유럽에서 성공한 마케팅이면 어디서나 통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사회는 분노했어요. 외부에서는 연간 휴가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좌천이나 다름없었죠. 아버지는 저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알렉, 넌 한국으로 갈 거야. 서울지사에서 6개월간 일하면서 아시아 시장을 직접 배워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요? 그냥 중국이나 일본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단지 유럽 명품을 베끼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아버지, 한국이요? 우리 걸 베끼기나 하는 나라 아닌가요?
거기서 제가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바로 그런 태도가 내 실패의 원인이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문화 강국이고 특히 젊은 층의 트렌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경험해봐야 할 시장이야. 결국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호화로운 비즈니스석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저에게 이건 패배였으니까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개월만 버티자. 그리고 밀라노로 돌아가면 다시 내 삶을 찾을 수 있어. 서울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자기소개도 없이 바로 호텔로 직행했겠지만 지사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김지성 지사장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우산을 들고 서 있었죠. 벨로치 씨, 환영합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이 유익하길 바랍니다. 그의 어눌한 영어 발음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내 미래의 동료들이라니.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오만을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리처드 오스틴 하버드 교수의 발표에서 제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특별한 경험이 시작될 줄은요. 리처드 오스틴 교수의 발표는 계속됐어요. 그는 화면에 한국의 지도를 띄우며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생존의 장소입니다. 작은 반도 국가지만 혹독한 사계절, 복잡한 지정학적 위치, 끊임없는 역사적 시련을 모두 겪어낸 극한의 생존터죠. 처음엔 그저 과장된 학술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떠올랐죠. 서울에 도착한 첫 주,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도시를 내려다보며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하늘을 봤어요. 마스크를 쓰라는 지사 직원들의 말을 무시했죠. 이 정도 공기가 뭐 어때서. 그런데 그날 저녁, 목이 아프고 눈이 따가웠어요. 벨로치 씨, 한국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자체, 대기오염이 섞여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대기 환경을 가진 곳 중 하나예요. 김지성 지사장의 설명이었죠. 그는 ERAO 기후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국인들은 이런 환경에 적응해왔고 이것이 우리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기청정기 기술이 여기서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7월, 태풍이 왔어요. 밀라노에선 경험해보지 못한 비바람이었죠. 사무실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에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한국 직원들은 태연하게 업무를 계속했죠. 이 정도는 약한 태풍이에요. 매년 더 강한 걸 견디니까요. 그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이었죠. 도로는 이미 정비되고 쓰러진 나무들은 치워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겨울에는 폭설이 내렸어요. 밀라노의 겨울도 춥지만 서울의 칼바람은 차원이 달랐죠.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에도 도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눈이 내리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나와 치우고 자동 용설 시스템이 주요 도로의 눈을 녹였죠. 벨로치 씨,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혹독한 기후 변화를 겪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응하는 법을 배웠죠. 교수의 발표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였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강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적응해야 했죠. 그리고 20세기에는 분단과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경험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느낀 긴장감이 생각났어요.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뉴스는 긴급 속보를 내보냈지만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갔죠. 저는 한 번은 김지성 지사장에게 물었어요. 전쟁 가능성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위기가 일상이 된 거죠. 교수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런 환경적, 지정학적 도전 속에서 한국인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하고 번영하는 법을 터득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해하지 못했을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이었으니까요. 한국의 환경은 정말 극한의 생존터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적응력이 제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서울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김지성 지사장이 주말 나들이를 제안했죠. 벨로치 씨, 이천이라는 도자기 마을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당시 저는 한국에서 뭐라도 경험해보자는 생각으로 동의했어요. 사실 별 기대는 없었죠. 그냥 관광용 공예품 파는 곳이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천에 도착했을 때 조용한 시골 마을의 풍경이 저를 맞이했어요. 김 지사장은 저를 작은 도자기 공방으로 안내했죠. 그곳에서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물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분은 김대영 선생님이십니다. 인간문화재로
50년 넘게 도자기만 만들어 오신 분이에요. 김 선생님은 묵묵히 작업에 몰두하고 계셨어요. 손가락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정교했죠. 그의 눈빛은 작품에만 고정되어 있었고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 청자 한 점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흙을 고르고, 성형하고, 말리고, 초벌 구움하고, 유약 바르고, 재벌 구움까지요. 3개월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우리는 밀라노에서 매주 새 디자인을 출시하는데 김 선생님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품에 담긴 혼이 중요한 거지요. 이 도자기는 1000년을 간다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벨로치의 신제품들은 다음 시즌이 되면 구식이 되어버리는데 이 노인의 작품은 1000년을 간다니요. 한국의 장인들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한 작품에 쏟는 거죠? 제가 김 지사장에게 물었어요. 생존의 지혜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어요. 물건을 많이 만들기보다 오래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중요했죠. 리처드 오스틴 교수의 발표 내용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인의 장인 정신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그들은 깊이와 완성도로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이 세계에서 성공한 비결이기도 하죠. 도자기 마을을 떠나는 길에 김 지사장이 제안했어요. 오늘 하나 더 볼 곳이 있습니다. K-팝 연습생들의 훈련 현장이에요. 관심 있으세요? 저는 의아했어요. 도자기 장인과 K-팝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두고 보세요. 같은 정신이 현대적으로 표현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서울로 돌아와 저희는 대형 연예기획사의 연습실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10대 소녀들이 땀에 흠뻑 젖은 채 안무를 반복하고 있었죠. 이 친구들은 하루 12시간씩, 때로는 몇 년간 훈련합니다. 데뷔할 확률은 10% 미만이고요.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어요. 도자기 장인과 같은 집중력과 헌신이 보였죠. 한 소녀가 동작을 틀리자 스스로 남아 밤 늦게까지 연습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수준의 헌신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감탄했어요. 김 지사장은 미소를 지었죠. 이것이 한국의 장인 정신입니다. 전통 도예부터 현대 문화까지 이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벨로치 그룹이 추구하는 속도와 효율이 정말 최선일까? 한 작품에 3개월을, 꿈을 위해 수년을 바치는 한국인들의 집념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서울지사는 현지 섬유 업체와 협력해 한국 시장에 맞는 신제품 라인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그저 감동만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날 아침, 사무실은 비상 상태였어요. 협력 업체에서 보내온 원단 샘플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거든요. 내구성 테스트에서 모두 불합격이었죠. 이대로라면 출시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팀장이 보고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그럼 협력 업체에 책임을 물으면 되잖아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김지성 지사장이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죠. 벨로치 씨,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원단 스펙을 우리가 최종 승인했고 테스트 프로토콜도 우리가 설계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긴 건 그쪽이잖아요. 제가 반박했어요. 김 지사장은 고개를 저었죠. 협력사는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그들도 우리 때문에 밤새 작업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 관리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밀라노에서라면 법무팀이 나서서 계약서를 들이밀고 협력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날 오후 김 지사장은 전체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번 사태에 대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퇴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사퇴라고요? 이런 일로? 더 놀라운 건 그가 저를 따로 불러 한 말이었죠. 벨로치 씨,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공식 책임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우리 문화를 배우는 중이니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 지사장의 행동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본사에 연락했어요. 이번 사태는 제 감독 소홀이 원인입니다. 김 지사장의 사퇴는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밀라노의 아버지는 놀란 목소리였어요. 알렉, 내가 책임을 인정한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 주 토요일, 저는 협력 업체를 방문했어요. 사장님은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저도 고개를 숙였죠.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들의 눈빛이 변하는 걸 봤어요.
이후 그들은 주말까지 반납하며 새 샘플을 만들어냈고 결국 우리는 일정을 맞출 수 있었어요. 리처드 오스틴 교수의 발표 내용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의 책임하는 공동체 생존을 위한 유전적 반응입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외부 위협이 많은 환경에서 개인이 책임을 지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기업 문화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 말이 이해됐어요. 김 지사장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천 년간 형성된 문화적 DNA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김 지사장에게 연락했어요. 지사장님,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퇴는 철회해주세요. 김 지사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벨로치 씨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생존 방식이 당신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나 봅니다. 그날이 제가 처음으로 내면의 무너짐을 경험한 날이었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제 가치관의 벽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유럽에서 배운 남 탓하기와 책임 회피하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이미 제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서울 생활에 익숙해졌고 한국어도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행동 방식이 예전처럼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그해 여름, 한국 남부 지역에 큰 폭우가 내렸어요. 뉴스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라고 보도했죠. 여러 마을이 물에 잠겼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어요. 사무실은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더니 자원봉사를 가기로 결정했죠. 처음엔 그냥 회사 이미지를 위한 PR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벨로치 씨도 함께 가실래요? 김지성 지사장이 물었어요. 솔직히 망설였죠. 내가 굳이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건 내 일도 아니고 내 나라도 아닌데. 그런데 그날 밤 TV에서 본 장면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무너진 집터에 앉아 우시는 모습이었죠. 문득 밀라노에 계신 제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챙겨 회사 봉사단에 합류했어요. 직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죠. 피해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진흙으로 뒤덮인 마을, 무너진 집들, 그리고 지친 표정의 주민들. 벨로치 가문의 화려한 파티에서만 살아온 제게는 완전히 낯선 세계였죠. 모두 장화 신고 삽이랑 빗자루 챙기세요. 오늘은 이 마을 진흙을 걷어내고 집 안 청소를 도울 겁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평생 한 번도 삽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주변의 한국인들은 망설임 없이 일에 뛰어들었죠. 양복을 입고 다니던 CEO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두가 장화를 신고 진흙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저도 삽을 들고 일을 시작했죠. 처음엔 부끄러울 정도로 서툴렀어요. 1시간 만에 팔과 허리가 아파왔고 손에는 물집이 생겼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마을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제게 물병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죠. 외국인인데 왜 이런 일을 하나? 김 지사장이 제 말을 통역해 주었어요.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네. 우리 마을은 가난하지만 서로 돕는 마음만은 부자야. 오후에는 할아버지 댁 청소를 도왔어요. 방 안가득 진흙이 쌓여 있었죠.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사진첩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진흙 속에서 사진들을 찾아 조심스레 씻어냈죠. 사진 속에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자녀들의 성장 과정, 손주들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각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김 지사장이 통역해 주었죠. 문득 한 장의 사진에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사진이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그분의 거친 손길에서 평생의 노동과 사랑을 느꼈죠. 이건 돈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김 지사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진심으로 했다는 느낌이 들었죠. 돈이나 명예나 이미지가 아닌 순수하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요. 리처드 오스틴 교수의 발표가 떠올랐어요. 알렉산드로 벨로치는 그날 한국인의 정신을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중시하는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돕는 연대의식. 이것이 한국인의 생존 DNA의 핵심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어요. 진흙으로 얼룩진 얼굴, 물집이 생긴 손, 그리고 무언가 달라진 눈빛. 제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본사에서 복귀 명령이 내려왔죠. 이메일 한 통으로 밀라노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지시였어요. 예정된 일이었고 처음에 한국에 올 때는 그날만 기다렸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그날 밤 저는 한강변을 걸으며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죠. 도자기 장인의 집념, 김 지사장의 책임감, 재해 현장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따뜻함. 이 모든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에게 화상통화를 요청했어요. 아버지, 저 조금 더 한국에 머물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알렉, 내 자리는 밀라노에 있어. 이제 충분히 배웠을 테니 돌아와서 본업에 집중해야지.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 저에게 프로젝트 하나를 허락해 주세요. 한국의 전통 장인들과 벨로치의 디자인을 결합한 특별 컬렉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제가 준비한 기획안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 전통 도자기의 기법과 이탈리아 패션의 세련됨을 결합한 아이디어였죠. 한국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브랜드였어요. 6개월만 더 주세요.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제가 직접 이천의 김대영 선생님을 찾아가 협업을 제안했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셨지만 제가 진을 속에서 함께 작업하겠다고 하자 놀라워하셨어요. 젊은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려고 하나?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치를 제 일에 담고 싶어서요. 3개월 동안 저는 이천과 서울을 오가며 전통 도예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현대적 패션 아이템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했어요. 때로는 실패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K-트라디션 X 벨로치 컬렉션이 탄생했어요. 런칭 행사 날 서울에 많은 언론이 모였어요. 저는 한국어로 인사를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알렉산드로 벨로치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제 서툰 한국어에 청중들이 웃었지만 그 웃음은 따뜻했어요. 이어서 영어로 말을 이었죠. 이 컬렉션의 수익금 30%는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장학재단 설립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한국 장인들의 이름이 제품에 함께 새겨질 것입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김대영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셨고 김지성 지사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컬렉션은 대성공이었어요.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서도 호평을 받았죠. 아버지는 저에게 다시 밀라노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더 큰 역할과 함께였어요. 아시아 총괄 디렉터로서요.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한국에 남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실망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내가 벨로치 가문을 잊은 건가? 아닙니다. 오히려 벨로치의 가치를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곳에서 배운 생존의 지혜, 장인 정신, 책임감, 이 모든 것을 우리 브랜드에 불어넣고 싶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저는 서울에 정착하고 장학재단을 확대했죠. 이제는 매년 홍수 피해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패션과 예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리처드 오스틴 교수의 발표 마지막 부분이 제 귀에 울려요. 알렉산드로 벨로치는 더 이상 이탈리아 재벌 3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생존 DNA가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혈통이 아닌 정신과 가치관의 문제였던 것이죠. 뉴욕 학술대회장에서 교수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년 전 오만하고 자만심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배운 생존의 지혜는 제 DNA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리처드 오스틴 교수의 발표는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통해 청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그는 이제 더 넓은 관점에서 한국인의 생존 DNA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알렉산드로의 사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 사회의 생존 메커니즘은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해왔어요. 스크린에는 다양한 역사적 장면들이 나타났어요. 저도 한국에 살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었죠.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인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결혼반지와 금 장신구를 내놓아 국가 부채를 갚는 데 동참했죠. 이것은 개인의 희생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는 한국의 DNA를 보여줍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을 거예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는 안전 시스템을 철저히 재검토했습니다. 사회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책임과 안전에 대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됐죠. 리처드 오스틴 교수는 계속해서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설명했어요. 강제 봉쇄 없이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방역에 성공한 한국의 모델,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혁신과 발전의 이야기였죠.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생존 DNA가 창의적으로 발현된 결과죠. 엄청난 훈련과 노력, 완벽을 향한 집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적응하는 유연성.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생존 전략이 만들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살면서 K-팝 연습생들의 혹독한 훈련과 열정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그것은 도자기 장인의 정신과 다르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리처드 오스틴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의 DNA는 인류의 위기를 돌파할 가장 강력한 모델입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자원 고갈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생존 위협 앞에서 우리는 한국의 생존 지혜에 주목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어요. 한서구 학자가 손을 들었죠.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서구 사회도 한국처럼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리처드 오스틴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변했어요. 문화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배울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어요. 한국처럼 공동체와 책임을 중심에 둔다면 인류 전체의 도약도 가능합니다. 개인의 성취만큼 공동체의 안녕을 중요시하고 단기적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구한다면 말이죠. 그때 교수는 다시 저를 가리켰어요. 알렉산드로 벨로치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생존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인사법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한국 전통과 이탈리아 감성을 결합한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했죠. 회의장을 나서는 길에 리처드 오스틴 교수가 저에게 물었어요. 발표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네,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제가 답했죠. 실제 한국인들의 생존력은 더 놀랍습니다. 오늘 밤 뉴욕에서의 학회가 끝나면 저는 내일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후원하는 장학재단의 마을 축제가 있거든요. 한복을 입고 주민들과 막걸리를 나누며 웃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제겐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었죠. 한국의 생존 DNA가 제 안에서도 자라고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이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한국에서 배운 생존의 지혜는 분명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